안 됩니다. 오늘 배를 타면 위험합니다. 아이의 예언은 신기하게도 현실이 됩니다. 천기를 읽는 10살 꼬마는 납치된 어머니를 구하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오직 새치 혀로 권력자를 속여야 하는 목숨 건 도박. 과연 사주를 보는 천재 아이는 대감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저작거리 어귀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다른 국밥집과는 조금 달랐지요. 주모 정임이 끓이는 국밥 맛도 일품이었지만 사람들이 더 신기해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지요. 페랭이를 푹 눌러 쓴 그 아이는 국밥을 나르다 말고도 손님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장사치 차림의 중년 사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요. 아이는 국밥을 내오며 사내의 신발에 묻은 흙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산에 다녀오셨군요. 사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신발에 묻은 흙이 붉고 돌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 흙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허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허리라니?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오셨나 보지요. 허리에 무리가 갔을 것입니다. 사내는 감탄하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맞다. 맞아. 약초를 캐느라 지게에 가득 지고 내려왔지. 허리가 뻐근하더니만 이놈아. 네가 범상치 않구나. 국밥집 안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신기한 아이라는 소문은 이미 저작거리에 자자했지요. 아이는 싹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안쪽 부엌에서 정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복동아, 그릇 좀 가져오너라. 네, 어머니. 복동이라 불린 아이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댔습니다. 영특한 아이라고 나중에 크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흘 뒤 국밥집에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거상이 들어섰습니다. 회갑을 맞은 박덕주였지요. 오늘이 내 회갑날이야. 모두에게 국밥 한 그릇씩 돌려라. 손님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복동도 얼른 국밥을 내왔지요. 박덕주는 흥에 겨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강으로 뱃놀이를 가네. 친지들과 잔치를 벌일 것이야. 그 순간 복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는 박덕주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눈두덩이 부었으며 손가락이 통통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임자년 쥐띠십니까? 오, 어찌 알았느냐? 맞다. 나는 임자생이지. 복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배를 타지 마십시오. 뭐라고? 어르신의 사주에는 물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임자생은 물 위에 앉은 쥐이지요. 게다가 오늘 일진도 물의 날입니다. 물이 넘치면 나무로 만든 배는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회갑잔치에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정임이 황급히 달려와 복동의 입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용서하십시오. 박덕주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 좋은 날 기분 잡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박덕주는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정임은 복동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 혼을 냈지요. 내가 몇 번을 당부했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하지만 어머니, 저 어르신이 위험합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복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며 온몸이
물에 젖은 박덕주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손님들이 모두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덕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뒤집혔소. 한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배가 엎어졌단 말이오. 다들 물에 빠졌는데 나는 간신히 헤엄쳐서 살았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동의 말이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박덕주는 비틀거리며 복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말을 듣지 않아 혼쭐이 났어. 너의 말이 모두 옳았다. 복동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늘의 이치를 읽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작거리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국밥집의 미래를 내다보는 애기 도사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정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복동을 골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나서야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동아, 아니 서연아. 복동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아이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당부했느냐. 절대 남들 앞에서 점을 치지 말라고. 어머니, 하지만 그분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힘없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너의 아비가 어찌 돌아가셨는지 잊었느냐.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 죽었다. 권세가의 운명을 함부로 읽어주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단 말이다. 복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의 아비 서판서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리학자였다. 하지만 그 재주가 무슨 소용이었느냐. 결국 누군가의 미움을 사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너마저 잃을 뻔했단 말이다. 내가 널 남장시켜 이 국밥집에 숨긴 이유가 뭐겠느냐. 네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제발 부탁이니 입을 다물어라. 재주를 감춰라. 그래야 산다. 정임은 복동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복동의 가슴까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복동은 정임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못을 저질러 죽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복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복동이 정임에게 다짐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약속을 지키려 했었지요. 손님들이 사주를 물어도 저는 그저 국밥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넘어 북촌까지 애기 도사의 이야기가 번져나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 국밥집 처마 밑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 떼가 날아와 처마에 앉았습니다. 깍, 깍. 서너 마리도 아니고 10여 마리가 넘는 까마귀들이었습니다. 복동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까마귀들은 모두 같은 방향, 북쪽을 향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까마귀가 떼를 지어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징조인데 복동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돌리자 관복을 입은 하인 둘이 말을 타고 골목을 누비고 있었지요. 사주를 잘 보는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어디 있느냐? 국밥집에 사내 아이가 있다던데 그놈이 어디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복동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정임이 황급히 밖으로 나와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대감 댁에서 나왔다. 사주를 잘 보는 아이를 찾고 있으니 당장 내놓아라.
조대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 마라. 소문이 자자하던데. 하인들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정임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국밥을 파는 집일 뿐입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복동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조대감, 왜 나를 찾는 것일까? 복동은 문득 정임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정임을 찾아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 없어지면 서연이를 부탁하오. 조대감을 조심하시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까마귀 떼는 여전히 처마 위에서 울어대고 있었지요. 불길한 기운이 저작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복동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하인들을 잘 돌려보냈고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복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페랭이를 더 깊이 눌러쓰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날 오후 낯선 손님이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깨끗한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지만 옷자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요. 복동이 국밥을 내오며 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선비는 국밥을 먹으면서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나으리. 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으리의 생년월일씨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사주를 봐드리고 싶습니다. 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사주를 본다고 하느냐? 하지만 복동의 진지한 눈빛에 선비는 생년월일씨를 말했습니다. 복동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사주팔자를 풀어내고 오늘의 일진과 대조했지요. 복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 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댁에 계신 어르신께 위급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상문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게냐?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입 다물어라. 선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무슨 애송이가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선비는 국밥값을 던지고 화를 내며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정임이 달려와 복동을 말렸습니다. 또 그러느냐? 내가 뭐라 했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분은 정말 입 다물어라. 복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선비는 강도준이었습니다. 홍문관 교리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청렴한 관리였지요. 강도준은 국밥집을 나선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함부로 불길한 소리를 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준은 말을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이 술렁거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강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괜찮으셨습니다. 기침을 조금 하셨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죽을 드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강도준은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강도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밤 문득 국밥집 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댁에 계신 어르신의 숨이 깔딱거립니다. 미간에 상문살이 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도 몰랐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강도주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복동은 그릇을 닦고 있었지요. 강도준을 보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는 무례했습니다. 강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을 사과한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내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으리의 사주를 보았을 뿐입니다. 나으리의 사주에 상문살이 들어와 있었고 오늘의 일진과 맞물려 집안 어르신께 흉사가 있을 징조였습니다. 사주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냐? 사주는 하늘과 땅의 이치입니다. 생년월일 시와 오늘의 일진을 계산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올 운명이 보입니다. 강도주는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힘이 담겨 있었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이라 합니다. 복동.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 강도주는 그렇게 말하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무렵 한양 북촌의 큰 저택에서는 음산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조익형의 방이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주책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요. 왕의 사주가 아니라고, 나에게 왕의 사주가 없다고?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명리학의 대가였던 서판서에게 사주를 보인 적이 있었지요. 조대감은 자신이 왕이 될 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의 사주에는 권세가 있으나 용상에 오를 운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대감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쫓아온 그에게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죽음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결국 조대감은 서판서를 모함했습니다. 영모를 꾸민다는 누명을 씌워 죽였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기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판서만큼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사주를 왕의 운명으로 바꿔줄 명리학자가 필요했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신복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말해보거라. 저작거리에 사주를 잘 보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이라고? 예,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라고 합니다. 국밥집에서 일을 거둔다는데 그 재주가 보통이 아니라 합니다.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알아보거라.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인이 물러가고 조대감은 다시 사주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라. 혹시 그럴 리가 있겠는가? 문득 10년 전 서판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판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지요. 당시 갓난아기였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조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판서 집안은 모두 풍비박산 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조대감은 다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당장.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저택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대감의 야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진 지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녘 국밥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 열어라. 관가에서 나왔다. 정임이 황급히 문을 열자 포졸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주모 정임이 네가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포졸 하나가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혹세무민의 죄로 너를 잡아들인다. 혹세무민이라니요. 저는 그저 국밥을 파는 사람입니다. 입 다물어라. 네가 아이를 시켜 거짓으로 점을 치게 하고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증언이 있다. 정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지요. 복동을 잡아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복동이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복동아, 안 돼. 포졸들이 정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임은 필사적으로 복동을 향해 소리쳤지요. 도망가라. 어서 도망가. 어머니, 놓으세요. 제 어머니를 놓으라고요. 복동이 포졸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포졸이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복동은 바닥에 넘어졌지요. 이 애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다. 데려갈 것 없다. 포졸들은 정임을 끌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끌려가면서도 복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망가거라, 복동아. 멀리 도망가. 절대 잡히면 안 된다. 어머니, 복동이 울부짖으며 뛰어나갔지만 이미 포졸들은 정임을 수레에 태우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관가의 일에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조대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나다. 어머니는 미끼일 뿐이다. 복동은 일어섰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망가면 정임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대감에게 잡혀가는 것도 죽음을 의미했지요. 복동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준이었습니다. 나으리라면 혹시 나를 도와주실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동은 강도준이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홍문관교리라는 것만 알 뿐이었지요. 복동은 페랭이를 눌러쓰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홍문관, 대궐 근처의 것이다.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막막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복동은 대궐 근처 골목을 헤맸습니다. 홍문관 관리들이 사는 곳을 찾아야 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주막 하인에게 물어 강도준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북촌 동쪽 끝 소박한 기와집이었지요. 복동은 뒷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뒤편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강도준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냐? 강도준이 골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를 숨겨 주십시오.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페랭이를 벗었습니다. 머리가 풀어지며 길게 닿은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복동은 검은 끈을 풀고 품속에서 낡은 붉은 댕기를 꺼내 머리에 묶었습니다. 저는 사내가 아닙니다. 강도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서판서의 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대감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잡아갔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 주십시오. 강도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살짜리 사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복동이 사실은 소녀였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영모 혐의로 죽임을 당한 서판서의 딸이었지요. 너의 아버지 서판서는 영모를 꾸민 역적으로 알려져 있다. 영모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조대감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강도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대감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조익형. 이조판서이자 권력의 굴줄인 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입니다. 사흘만 저를 숨겨 주십시오.
강도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로운 선비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진실을 밝혀라. 너의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명분이 생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강도준의 골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강도준은 하인들에게 골방에 올라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서연의 존재는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서연 혼자 골방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강도준이 관하에서 돌아오는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숨통이 트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책 몇 권을 들고 골방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을 읽어라. 서연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서삼경이었지요. 나으리, 이것은 네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사주만이 아니라 유교의 경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감과 대신들 앞에서 당당히 논할 수 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준은 서연에게 사서삼경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아버지에게 글을 배워 한자를 읽을 줄 알았지만 유교 경전은 처음이었지요. 다행히 서연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제가 나으리께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뭘 가르친다는 게냐? 사주를 말입니다. 강도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주 같은 미신을 내가 왜 배워야 하느냐? 미신이 아닙니다. 사주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은 학문입니다. 서연은 강도준 앞에 앉았습니다. 나으리의 생년월일씨를 알려주십시오. 강도준은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사주를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나으리는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나무처럼 곧고 꺾이지 않는 성품이시지요. 하지만 금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융통성이 부족하시고 고집이 세십니다. 강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한 나으리의 사주에는 물이 적습니다. 물은 재물을 뜻하지요. 그래서 나으리는 평생 청렴하게 사실 것입니다. 부자는 되지 못하나 떳떳하게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이냐? 사주는 숫자입니다. 생년월일씨를 숫자로 바꾸고 그것을 오행으로 풀어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이 보입니다. 강도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주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통계와 자연의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너의 아버지 서판서는 대단한 분이셨구나. 예, 아버지는 평생 만세력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도준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임과 너의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느냐? 어찌 정임이 너를 숨겨주게 되었느냐? 정임 어머니는 전에 무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리학을 연구하실 때 가르침을 주고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임 어머니는 신기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무녀를 그만두시고 국밥집을 열었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부탁하신 분이 정임 어머니였습니다. 그랬구나. 강도준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주마. 약속한다. 강도준은 서연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관아에서 은밀히 서판서의 재판 기록을 찾아냈지요. 저녁 무렵 강도준이 낡은 문서 뭉치를 가지고 골방에 왔습니다. 이것이 너의 아버지의 재판 기록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흔적이었지요. 촛불을 켜고 서연은 문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한참을 읽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으리, 이상합니다. 서연이 문서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영모를 논의했다는 날이 4월 보름 해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아버지가 대궐에서 임금님께 글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도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게다가 증인 3명의 진술이 서로 다릅니다. 밤이라는 사람도 있고 낮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도준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기록이다. 조대감이 거짓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강도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 하지만 조대감은 이조판서다.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이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강도준이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가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국밥집 주모를 사흘 뒤에 참수한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흘. 어머니를 구할 시간이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면 정임이 죽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새벽녘 강도준이 골방에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궁궐에 들어가 임금님께 직접 아뢰겠다. 너의 아버지의 억울함과 조대감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조대감은 이조판서입니다. 나으리는 홍문관 교리이시지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조대감에게는 노론 대신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도준 혼자서는 조대감을 넘어뜨릴 수 없었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대감을 찾아가겠습니다. 뭐라고? 강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느냐? 그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대감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저를 미끼로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안 된다. 너가 잡히면 너도 죽고 너의 어머니도 죽는다. 서연은 강도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으리, 제게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재주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조대감이 저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사주를 왕의 운명으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조대감에게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사 날짜를 택일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날짜는 함정입니다. 조대감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날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강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조대감을 속이려는 것이냐? 예. 그리고 나으리께서는 그 날짜에 맞춰 관군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조대감이 역모를 일으키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강도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10살 소녀의 입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너무 위험하다. 만약 조대감이 계략을 눈치챈다면 그럴 리 없습니다. 조대감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말을 믿을 것입니다.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10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재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강도주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불타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도망쳐라. 너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복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페랭이를 쓰고 검은 끈으로 머리를 묶었지요. 붉은 댕기는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서연은 조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준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믿어주십시오. 위험하면 즉시 도망쳐라. 약속했지. 알겠습니다. 서연은 페랭이를 눌러쓰고 저택 앞에 섰습니다. 크고 위험 있는 대문이었지요. 문지기가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썩 물러가거라. 대감마님께 전해 주십시오. 사주를 보는 아이가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문지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지요. 들어가거라. 대감마님께서 기다리신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지요. 복도를 지나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재 안에는 조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지요. 네가 사주를 보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조대감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는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사주를 본다고. 웃기는 소리로구나. 시험해 보십시오. 제 재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대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좋다. 그럼 내 사주를 한번 봐라. 조대감이 생년월일씨를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산했지요. 대감마님의 사주에는 토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땅처럼 묵직하고 중후하시지요. 또한 금의 기운이 강하여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하십니다. 두려움만 주실 뿐이지요.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복동이라 합니다. 복동. 그래, 내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조대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나는 왕이 될 수 있느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대감마님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대감은 서연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재주를 시험해보겠다. 내일 정오에 북쪽에서 파발이 올 것이다. 그 파발이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맞춰보거라. 서연은 눈을 감고 내일의 일진을 계산했습니다. 갑술일 목의 기운이 강한 날. 북쪽은 물의 방위. 물이 넘치면 목이 떠내려간다. 오늘 아침부터 구름이 끼었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파발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말이 다리를 다칠 것입니다. 조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하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파발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비로 길이 질척거려 말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늘의 이치를 잇는구나. 조대감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국밥집 주모를 풀어주십시오. 조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면 그리하겠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가장 흉한 날을 찾았습니다. 보름 뒤 병오일이 좋겠습니다. 대감마님은 토의 기운이 강하십니다. 병오일은 불의 기운이 강한 날이지요. 불은 토를 낳습니다. 군사를 일으키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오일은 천충지충일,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가장 흉한 날이었습니다. 좋다. 보름 뒤 병오일에 거사를 일으키겠다. 함정은 완성되었습니다. 조대감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저택에서 지내거라. 거사 때까지 내가 필요하다. 하인이 서연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지요. 서연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조대감의 저택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구름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서는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비들이 낮게 날고 있었지요.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개미는 비가 오는 것을 미리 안다. 집이 물에 잠길까봐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지. 제비들이 낮게 나는 것은 벌레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습기가 많으면 벌레의 날개가 무거워져 낮게 날게 되는 법이다. 습기가 많다는 것은 곧 비가 온다는 뜻이다. 서연은 밤마다 하늘의 별을 세며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보름 뒤면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병오일은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닷새째 되던 날, 정임이 조대감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복동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조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저택에 갇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었지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마. 정임은 서연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복동아, 아니 서연아, 괜찮으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은 정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도준 나으리를 찾아가십시오. 보름 뒤 병오일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병오일? 예. 그날이 바로 조대감을 잡을 날입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하인이 와서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정임은 뒤를 돌아보며 저택을 나섰지요. 그리고 곧장 강도준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서연이가 전화랍니다. 보름 뒤 병오일이라고요. 강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금군을 준비하겠습니다. 강도준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조대감의 영모 계획과 서연의 계략을 낱낱이 고했지요.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조익형 그놈이 감히 과인을 넘보다니 병오일에 금군을 동원하여 역적을 잡아들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 서연의 예측대로 움직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병오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지요. 조익형 대감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들이 저택 마당에 도열했습니다. 모두 칼과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늘이 나를 왕으로 만드는 날이다. 조대감이 외쳤습니다. 군사들도 함성을 질렀지요.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하늘이
제 예측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조대감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군사들도 대열을 갖추었지요. 출발한다. 궁궐로 향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지요.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비였습니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조대감도 말 위에서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걱정 마라. 조금 있으면 그칠 것이다. 계속 진군하라.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요. 땅은 순식간에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진흙탕에 빠져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조총의 심지가 젖었습니다.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화약도 젖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복동이 그놈이 길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금군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이끄는 수백 명의 금군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역적 조익형,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으러 왔다. 강도준이 말 위에서 외쳤습니다. 조대감의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잃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었고 무기도 쓸 수 없었지요.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 강도준의 외침에 군사들이 하나둘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나를 배신하느냐?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지요. 조대감은 저택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서연이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구나. 조대감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가 일부러 흉의를 골라준 것이지.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웠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대감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조대감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뛰어들었습니다. 멈춰라. 강도준이 소리쳤지만 조대감은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도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금군 하나가 재빨리 창으로 조대감의 칼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금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쳐 조대감을 포박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한 날이었습니다. 조대감은 포박당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도준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냐? 예, 나으리. 서연은 조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살 소녀가 포박당한 대감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지요. 하늘은 결코 당신 같은 자에게 왕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주에 있는 것은 용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뿐입니다. 조대감이 이를 갈며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감히 나를 속였구나. 저는 복동이가 아닙니다. 서연입니다. 서 판서의 딸입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죽인 서판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강도준이 나섰습니다. 조익형,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서판서를 모함하여 죽인 죄, 그리고 영모를 꾸민 죄다. 두 가지 모두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원수를 갚았습니다. 강도준이 금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역적 조익형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금군들이 조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조대감은 끝까지 서연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도준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서연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강도준과 정임도 함께였습니다. 어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은 절을 올렸지요. 소녀 서연,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네가 서판서의 딸이냐? 그렇습니다, 전하.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익형의 역모를 막아냈구나. 참으로 기특하도다.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과인이 미처 알지 못하여 충신을 잃었구나. 서판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도 지워주고 아버지의 관직도 되돌려주겠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임금은 내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지요. 이것을 너에게 하사한다. 은자는 네가 살아가는 데 쓰거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강도준과 정임도 치하했습니다. 강도준은 사헌부 지평으로 승진했고 정임의 헌신도 높이 평가받았지요. 어전을 나오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도준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요, 나으리.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사주를 통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임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의 뜻대로 하거라. 어미가 곁에서 지켜주마. 세 사람은 궁궐을 나와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궁궐을 나온 뒤 서연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강도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서판서의 딸로 당당히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좋은 집안을 알아보아 너가 편히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정임 어머니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정임이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냐? 너는 이제 양반 신분을 되찾았다. 국밥집 주모의 딸로 살 필요가 없단다.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밥집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서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강도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좋다. 너의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며칠 뒤 국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요. 복동이가 사실은 소녀였고 조대감의 역모를 막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동이가 소녀였다니 우리가 속았구만. 하지만 대단한 아이야. 10살에 나라를 구했다니.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맸지요. 소문이 퍼지자 국밥집을 찾는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주를 봐달라는 사람들이었지요.
애기 도사님, 제 사주 좀 봐주십시오. 제 딸이 시집갈 날을 정해 주십시오. 서연은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지요. 사주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사람들은 감탄하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집은 날로 번창했지요. 강도준도 자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은자 몇 냥을 꺼내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서연이가 편히 공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정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강도준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었습니다.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서연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준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재주를 물려받았다. 백성들을 위해 그 재주를 쓰거라. 영심하겠습니다. 나으리. 그날 밤 서연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밥집 옆에 작은 사랑채가 하나 생겼습니다. 서연이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는 곳이었지요. 봄날 오후였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마당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운 연두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맸습니다. 10살 때의 애뜬 모습은 사라지고 의젓한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한 중년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사님, 제 사주를 좀 봐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내가 생년월일 시를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지요. 손님의 사주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올해는 목의 해이니 금극목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 사주는 나쁜 것입니까? 올해를 어찌 보내야 합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예. 굳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시다면 목을 해치지 말고 기르십시오. 나무를 심고 가꾸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무탈하게 지나실 것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님의 마음입니다. 사주는 하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닙니다. 손님이 걸어갈 길의 지도일 뿐이지요. 어느 길로 갈지는 손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사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내는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마당 저편에서 정임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들어섰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서연아, 오늘도 손님들이 많았느냐? 예, 아침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준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아니다. 모두 너의 덕이다. 정임이 국밥 3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모두 드십시다. 배고프실 텐데요. 3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화꽃이 피 떨어져 서연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정임과 강도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웃었지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